21대의 거부권 정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개원 첫날 분위기 어땠나요? 아주 각오들이 대단했습니다. 네. 예. 좀 회식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회식은 아니고요. 예.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로텐더 홀 계단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임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 의총을 이어갔는데 당론 1호 법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네. 그리고 민생 개혁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까지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의결을 했죠. 네.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 같은 속도전을 예고를 했잖아요. 입법에 있어서. 네네. 국민의힘도 첫날부터 단일 대우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워크숍을 찾아서 지나간 거 다 잊고 한 몸 되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똘똘 뭉치는 분위기,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뭉치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집권 후반기로 가잖아요. 물론 지금 3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집권 2년 정도 됐는데 총선에서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 그리고 부인, 가족의 여러 가지 그 비리 혐의가 있는 특검법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단결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적인 불안을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오히려 불안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지금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부권 말고는 지금 민주당의 독주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안이라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민생 관련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민생 관련 법안들을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다 거부권을 놓겠다.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체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협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여당이 입장을 들어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하니까,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니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발이 된 거 보니까 지난번보다 내용이 더 세졌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그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받으면은 2명을 대통령에 올려가지고 민주당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게 했는데 민주당 추천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 명은 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한 명은 비교섭단체에도 추천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통위원회 운영을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도 임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이 5명인데 2명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검사를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3일 내로 임명을 하게 하고 만일에 임명을 안 하면은 연장자가 특별검사가 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범위도 좀 보완을 했는데 이런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경찰, 또 공수처는 외압
의혹 이런 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법원도 지금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예.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도피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루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유지 이가 타당한지 아니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야 6당에서 한 명을 특검을 추천하고 또 민주당도 한 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두 명을 추천해서 올려서 그거를 이제 3일 안에 특검을 대통령이 그 두 분 중에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는 두 후보 중에 연장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그렇습니다. 추가가 된 거죠.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전에 특검이 다 야당 추천으로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그런 특검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 일종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야 되겠죠. 본인의 어떤 비위를 가리고 또는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 이것은 정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25만 원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원안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특히 이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재명 대표께서 좋다 선별적 지원 차등적 지원도 받겠다. 그리고 딱 25만 원이 아니라도 좋다. 형편이 덜한 분들은 좀 더 주고 형편이 나은 분들은 매칭을 해서 예를 들면 최상위층 같은 경우는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아주 탄력적인 방법 그리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정해라. 이렇게 좀 열어놓은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당히 이 정부 여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 여당 의견과 거의 비슷한 그런 안을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이 발의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하자라고 분명히 여당에서 그랬잖아요. 그걸 받겠다 했는데 이 거부한 거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여러 건의 결정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해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는데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파면할 것까지는 아니다. 뭐 권한 남용, 법률 위반은 있지만 그게 탄핵 파면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아쉬운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리적인 판단만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공직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심판이기 때문에 유성 이 간첩 조작 보복 기소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 그 관심이 대상이 됐던 것이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안동환 검사를 탄핵을 한 것인데 기소를 하는 권한 자체가 검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라 보여져서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종부세 합헌 결정도 나왔잖아요. 네네. 예, 최근 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한강벨트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해식 의원님도 지역구 강동을 여기가 네. 이제 한강벨트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를 했던 정책이고 헌재도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흐름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의견이 좀 뭐 분분하긴 한데 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자. 네,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뭐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종부세가 굉장히 순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특히 이 종부세는 국세인데 네네. 이걸 다 걷어가지고 지방에 줍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30%를 주고 서울 수도권 아닌 곳에 70%를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단체로서는 이 종부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인데 이걸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뭐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이 이 집을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네네. 이런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단하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원당규 개정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의총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네네. 시간이 없어서 그 의원들의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차제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다만 아시다시피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탈당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2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지지율까지 출렁거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나의 좀 내용 자체가 좀 변하는 변곡점 아니냐 네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정보가 당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중심 정당으로는 맞지가 않다.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 그리고 또 우리 당 내의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 그리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김민석 의원이 이제 10% 정도는 권리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 20%까지 이제 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게 실제 몇 % 정도 반영이 될지 또는 안 될지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당내 토론 수기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당 대표 등은 대선 1년 전에 이제 사퇴를 하도록 그동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원을 개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을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맞춤형 당원 당규 개정 이렇게 볼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어제 보고한 것은 19개 조에 거의 한 30개 항목에 달하는 지금까지 우리 당헌 당규의 어떤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보고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 조항인데 실제 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둡니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국가 비상 상황에
발생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연임하고 또 이렇게 대권에 유리한 포석을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추인 건데 네. 이 조항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낙연 당대표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제 이걸 손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제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일단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당무위원회 의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당원이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잘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당원권을 강화하고 뭐 의장단 원내대표 경선에 당심을 뭐 20%까지 반영을 하고 또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당원 당규 개정이라고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의 독주, 국회 장악, 이재명 일극 체제 이런 좀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 민주당을 수식하고 있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공격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총선 때 나타난 어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전환할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뭐 어떤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이 내부적인 사정이나 또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어떤 여당의 어떤 정책 논리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보수적인 언론도 그런 기조로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칫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는 어디로 좀 정하셨나요? 저는 행안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요즘은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상임위가 가장 좀 인기가 많습니까? 가장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제일 인기 있는 상임위요? 네네. 뭐 아무래도 국토교통위원회를 많이 가려고 하고요. 민원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 개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뭐 분명히 있고요. 물론 또 이제 부동산 문제나 특히 주거 문제,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출생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상당수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국토교통위원회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고요. 또 뭐 정무위라든가 산자위라든지 최근에는 행안위도 좀 인기 있는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